제가 입양해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외도 현장에서 태어난 그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아이를 보육원에 버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주워오라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 믿고 품었고 남편은 그 사랑 뒤에 숨어서 자기 피를 제 손으로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3년 내내 제가 안아올린 그 작은 몸이 남편의 배신이 만든 살아있는 증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모든 일상이, 제 모든 사랑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살던 세계는 마치 손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금이 생길 것 같은 유리성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서 살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짝임을 영원한 견고함으로 착각하며 행복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지만 책임감 있게 가족과 시간을 나누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내가 잘 선택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루하루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둘은 속 깊고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는 일상 속의 작은 소란조차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만큼의 평온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혹은 이 행복이 얼마나 얇은 밑바닥 위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종종 우리를 눈멀게 만들고 부드러운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불안의 조각들을 덮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힘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유리성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될지, 어떻게 제게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꽂힐지 한치의 예감도 없이 저는 그저 평온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꿈속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결심을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남편은 선천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조금 더 기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뜻을 실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제게도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다녀오는 곳은 항상 같은 보육원이었고 그곳에서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한 아이가 있다는 말이 빈번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세심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굴 없는 많은 아이들 중 유독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쯤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이상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라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무겁고 너무 구체적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도 그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남편의 자비로움을 감싸는 포장지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단순히 감정이 움직여 나온 말일 거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농담도 충동도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른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가 눈에 밟혀 잠을 못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많은 현실적인 벽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셋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의심까지. 하지만 그의 말엔 자꾸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자는 제안 앞에서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제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표정 속에 숨겨진 다른 목적을, 그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묘하게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나무 장난감의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남편이 말하던 아이를 보았고 작은 체구에 또렷한 눈을 가진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순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안긴 순간 제 심장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치 남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은 저에게 설명할 길 없는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지 않은 유형일 수도 있고 남편이 자주 방문하여 정이 든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흐르던 정적은 제 머릿속 한 구석에 작은 조각처럼 남았습니다. 아무리 외면해도 계속해서 만져지는 조각, 모양은 모르겠지만 분명 단단히 존재하는 무언가. 그때부터 어쩌면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입양을 결정하던 날, 저는 오랜 시간 혼자만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아이에게 향해 있었지만 머리는 수없이 많은 계산과 불안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면서도 결국 그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절절한 말과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제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젖혔습니다. 결국 저는 입양 서류에 서명했고 그날 이후 우리의 가족 구성은 5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생명 앞에서 처음엔 어색함을 느꼈지만 곧 제 방식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 때의 체온, 제 손을 꼭 잡는 작은 손가락의 힘. 그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제 딸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확장되었고 저는 그 확장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몇 년 뒤 어둠 속에서 저를 더 깊이 찢어놓는 칼날이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잔잔하게 그리고 너무도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 옆에서 늘 제 이름을 찾는 존재가 되었고 언니 오빠와도 티 없이 어울려 가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그것을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남편이 막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양된 아이를 향한 남다른 배려라고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막내를 안고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이라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애정은 때로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눈부신 행복 속에서 저는 날카로운 진실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친정엄마는 막내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 의미 없이 내뱉은 한마디 남편 닮았네. 그 순간 제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흔들림이었지만 동시에 그 말이 내 안에서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느낌이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도 웃으며 넘어갔고 엄마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는 제 시선은 그날 이후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닮았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채 아이의 작은 표정, 사소한 버릇, 웃는 모양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곧 금으로 번져갔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너무 뚜렷했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눈매와 아이의 눈매가 겹쳐지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가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 남편의 버릇과 기묘하게 닮아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정했습니다. 사랑하면 닮을 수 있다는 말도 떠올렸고, 아이가 남편을 좋아하니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 유사성은 너무 선명하고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 제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며 점점 균열이 커졌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소한 징후 하나도 모두 의미를 갖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진실의 문 앞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어느 밤 더 이상 의심을 마음속에만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와 닮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고 가볍게 넘어갈 만한 질문에 지나칠 정도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억눌린 공포 같은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이미 반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반응은 마치 진실을 들킨 사람의 본능적인 방어처럼 보였습니다. 분노와 억지, 침착함이 뒤섞인 모습은 저에게 더욱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가능성과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밤새도록 심장은 쉬지 않고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는 진실에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남편이 출근한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이 모두 등원한 뒤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선택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저를 붙잡고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의심의 고통을 계속 겪느니 차라리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칫솔을 비닐봉지에 넣는 순간 제 손끝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 한 올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순간은 잔인했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해 검사기관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틀렸기를. 이 모든 의심이 그저 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검사기관에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는 순간 저는 그 봉투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낼 거라는 예감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봉투를 열었고 그 안의 숫자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파열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관계 99.9%. 제 눈은 그 문장을 수차례 읽고 또 읽었지만 머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잔혹한 사실은 제 폐속까지 깊게 파고들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온 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재해석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사랑이 아니라 속임수였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저는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던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결과지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가 충격으로 말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칫했을 뿐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를 읊듯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로 아이가 생겼고 그 여자가 돈을 받고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고 자신은 그 아이가 그곳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담함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의 말에서 뉘우침은 단 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선택,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믿어온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작되고 죄책감 없는 사람의 손에서 쉽게 찢겨나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그의 태도는 잔혹했습니다. 제 삶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력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게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입양하려던 거 아니었냐는 말. 남의 아이를 키우느니 자신의 핏줄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 지난 3년간 아이를 잘 키워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나 책임감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논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얼굴,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그림자들. 그의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폭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있어 복잡한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태어난 것이 죄가 된 비극적인 존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배신이 떠오르고 저는 그 두 감정 사이의 충돌로 인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살자니 그 아이 안에 남편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떠나자니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두 개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날마다 더 깊어져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제가 받은 배신의 증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처음부터 뻐꾸기였습니다. 자신의 둥지를 만들 용기나 책임은 없으면서 다른 이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슬쩍 올려놓는 존재. 저는 그 알을 제 새끼라 믿고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의 죄와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의 모순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의 딸인가? 남편의 배신인가? 아니면 내 사랑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그 앞에서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진실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